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국숭세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인서울 중상위권대학 뭐 그렇게 이제 이른바 의미를 지칭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 국숭세단 라인에 겹치는 학교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대, 네. 인하대, 이제 서울과기대, 그리고 성신여대. 원래는 이제 전체 한 8개 정도 대학인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오늘은 그 8개 중에서 국숭세에 네. 과기대까지 4개를 보고 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단국, 아주, 인하, 거기에 이제 성신여대. 네. 국숭세 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을 빼고 과기를 넣은 이유가 있나요? 그냥 다 서울에 있었어요. 아, 다 서울에 있어서 그냥 서울에 지역적으로. 있어요. 네. 성신여대까지 원래 넣어야 되는데 네. 4개 맞추려고. 그리고 입결 봤을 때도 요 국숭세 과기가 좀 비슷한 라인이고 아무래도 단국대가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인하대와 함께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 사립대들. 그렇죠. 거기에 얘네하고 좀 비교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게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과기대가 너무 이과 위주다 보니까 그래서 성신여대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봤다라는 네. 말씀 먼저 드리고 우선은 이제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구별해서 보셨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맨 밑에 라인 이제 국민대, 숭시대, 세종대, 과기대 라인을 보시면 가군하고 나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대하고 숭실대만 있어요. 즉 다군에는 이제 세종대하고 과기대가 빠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설명드릴 단국, 인하, 아주,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들이 좀 골고루 퍼져 있죠. 네. 가군에는 단국, 인하, 성신, 나군에는 이제 단국, 인하, 아주인데 요 자연계열만 성신까지 포함. 그리고 이제 다군은 단국, 인하, 아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에 있는 상위권 대학 라인에 비해서는 되게 좀 두텁죠, 층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군에 대한 선택 권한이 조금 더 좋아요. 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 것 밑으로 같아요. 내려갈 수도 네. 있지만 밑으로 사람은 안 내려갈 수도 있다. 아무리 밀렸습니다 하더라도 왜냐 한번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지금 현실적으로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가 맥스예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을 안 써. 그러면 실제로 이 라인을 쓰는 게 요 라인 애들이 이제 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라인에 있는 학교 숫자가 많아야 3개, 4개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밑에 층은 좋든 나쁘든 지금 5개의 학교 라인들이 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건국대, 동부대, 숙명여대, 홍익대 애들도 내려 쓰지만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도 좀 뻗어쓰기가 좋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는 다군에 대한 좀 전략을 좀 잘 짜야 돼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따가 영상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지금 수능이 끝난 지 딱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죠. 저희가 영상 찍는 네, 기준으로 하면 월요일날 올라가지만 그래서 수능 얘기를 잠깐 할 거지만 올해 좀 요게 좀 중요하다.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은 다군이 진짜 혼돈의 어떤 그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다. 저는 먼저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대, 숭시대,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를 쓰는 정도 친구들이 다군은 국민 숭시는 조금 어렵다 치지만 단국, 인하, 아주 라인에서는 써볼 만한 학과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선호도의 차이이지 꼭 입결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라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시생들 입장에서는 다군도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일단 보죠. 그러면 우선은 가군 인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 숭시대, 세종대, 서울과학기술대 총 이제 4개의 라인이 있는데 우선은 국민대에서 이제 가장 높았던 과는 이제 의상 디자인과인데 이제 의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약간 예체능에 속하다 보니까 그렇죠. 반영 한상 네. 계산 비율이 좀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미디어 전공이 1번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제일 낮았던 과는 경영정보학부 인문계열. 이게 84.6. 그래서 차이로는 한 3 정도. 네. 3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 보시면 되고, 숭실의 가군에서 인문계열에서 제일 높았던 게 경제학과예요. 그래서 88. 그리고 가장 낮았던 과가 평생교육학과.
근데 이런 학과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학과로만 얘기하면 국어국문학과. 이렇게 기준 잡는 게 조금 더 원활하실 거예요. 확실히 이 갭 차이가 좀 있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문계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숭실대가 국민대보다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리적으로도 강남 지역에 있잖아요. 숭실대가. 그렇죠. 강남. 네. 네,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이 아니라 강의 남쪽. 그쵸. 한강의 네. 남쪽 지대에 있다 보니까, 정말 강남 지역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닐만한 학교. 가깝기도 하고, 좀 부담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숭실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라인으로 따지면 목동도 있고요. 그렇죠. 강남도 있고, 송파, 전부 지하철 라인이나 버스 라인으로는 국민대가 워낙 멀다 보니까 숭실대를 솔직히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세종대도 경제학과가 제일 높아요. 82.83. 그리고 이제 제일 낮은 국지학부 81.17.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문예창작학과가 제일 높았어요. 89.75. 그다음 제일 낮은 게 영어영문학과 80.67.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국민대 재무금융 86.9점. 네. 그 다음에 숭실대 경제 88입니다. 회계 86.67. 세종대 가군의 경제학과 82.83.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학과, IT 인문계열 86.83. 아니면 글로벌 테크노 경영 81.5. 제가 말씀드린 학과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 전부 교차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경제학과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숭실대하고 세종대 경제학과 탑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숭실대 지금 가군에 보시면 추합이 36명 나왔어요. 경제학과인데 불구하고 100분의 88인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요 라인까지가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차에 어떻게 보면 거의 끝물이다.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는 자연계열도 교차로 넘어올 수 있는 거야. 학교 네임밸류 상. 그렇죠.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게 당연히 경제학과예요. 경영 경제겠죠. 학생들한테. 특히 경제학과의 네.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가 둘 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지만 그래도 인문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영학과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지막 그 노선이라고 하면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만약 배우는 과정까지 따져본다? 그럼 경제학과를 훨씬 더 선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고 경쟁이 치열하고 추합이 많이 나온 핵심으로 보는 게 요 경제, 이 상경계 네. 라인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원 전략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숭실대, 세종대, 뭐 국민대 라인에서 경제학과 안 쓰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교차로 특히 올해는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만 해도 수능이 꽤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계 친구들의 수능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1번 국어가 너무 어려웠다. 국어 진짜 이번에 완전 불신했다고 그리고 2번 수학도 어려웠다. 영어도. 가장 중요한 국어하고 수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수를 그래도 특히 국어에서 따야 되는 인문계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상위권, 그러니까 극상위권 자연계열 뺀 상위권 라인의 자연계 애들이 결국에는 국어까지도 쓸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 만약에 동일 조건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올해도 국숭세단까지 라인이 교차로 들어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타이밍. 예.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조건 유리해서 인문계를 일단 이기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상경계열. 그 중에서 수업까지 따져본다? 당연히 경제학과를 1순위를 쓸 가능성이 되게 커진다. 그렇죠. 올해도 그 트렌드는 거의 비슷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입장에서는 국숭세단 라인에서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상경계열은 가급적 피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요 밑에 라인부터는 교차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보다는 인문계끼리 싸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원하는 학과를 점수가 되면 쓰는 게 좋은데 올해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추업도 한번 봐야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추합 기준하면 경영학과 네. 48명 어떤 의미인지 거의 뭐 유사성이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얘 빼고는 뭐 그렇게까지 추합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열에서는 대다수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인문계 애들이 쓸만한 학과들은 인문계 애들이 쓴 것 같고 지금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뭐 여기는 회계 13명, 경영정보 뭐 11명, 재무금융 뭐 8명, 교육학과를 빼면은 지금 추합이 좀 많이 나오는 학과들의 공통점은 교차로 갈 만한 학과들이다.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교차로는 상당히 좀 틈새 시장도 좀 있기도 하지만 교차 지원을 이제 고려하고는 자연계 친구들이나 그거를 막아야 되는 인문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 학과들을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특히 올해는 조금 더 잘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물론 지금 선뜻 예측하지 마세요. 수능 성적표 나오면 그때 가서 충분히 다 나오는 거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지만 미리 정보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숭실대 한번 보면요. 숭실대 지금 교차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법학과예요. 38명. 제일 많이 나왔고 근데 요거 빼면 경영 37명, 경제 36명, 행정 20명, 근데 회계 17명, 글로벌 통상 23명, 벤처 중소기업 16명, 금융, 심지어 금융도 8명. 보시면 아무래도 교차로 좀 지원해 볼 만한, 교차가 어느 정도 가능한 학과들의 추합 비율이 좀 더 많다. 진짜 그러네. 예. 일반적인 어문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데에서는 좀 나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교차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냐 안 되냐 라인들이 좀 기준들이 좀 보이긴 하시죠. 딱 예. 봤을 때. 진짜 그 국민대하고 숭실대 그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저희가 이제 교차 후보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확실히 수학이랑 연관된 학과들이 확실히 많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숭실대는 그래도 문과 애들이 쓸만한 학과들이 좀 많았다 가구네. 예. 일단 법학과가 38명. 그 이거는 순수 예, 로스쿨 노리는 그렇죠. 친구들이 많이 썼다고 보면 되고 행정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인문계열 애들이 그래도 좀 써가지고 내가 교차는 막아내겠다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호텔하나 외식경영 뭐 이게 워낙 탑이니까 그렇죠. 88명인데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모집 단위가 4개밖에 없는데 지금 추합 비율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최소가 지금 경제학과 40명, 법학 45명, 국제학부 96명. 그러니까 세종대도 꽤 인기가 높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대와 숭실대 사이에 애매한 친구들이 무조건 써야 된다. 이제 세종대로 몰린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제일 좋은 학과 경제학과 비교해도 지금 세종대하고 숭실대하고 차이가 꽤 나요. 88이고 82예요. 맨 밑에 있는 계열만 81.17, 81.33은 비슷하지만 상위권과들이 거의 없어요. 평균치로만 따지면은 세종대는 실제로는 한 82 정도 라인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을 빼도 제가 볼 때 최소 84는 돼야지만 기준점이 잡힌다. 국민대는 요보다 더 빡빡해요. 거의 86 정도는 돼야지만 된다. 다만 국민대는 지금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차가 가능하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상경계열 학과들. 그리고 딱 봐도 뭐 미디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광고 공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관심도가 높은 학과들. 근데 그런 부분에도 국민대, 숭실대는 어문계열 학과들이 밑에 깔려있지만 이 밑에 깔리는 어문계열 학과만 빼면 84, 85 라인 정도. 그럼 둘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대는 요거보다 낫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대, 숭실대 못 쓰는 친구들이 세종대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합의를 본 게 아닌가. 서울과학기술대는 확실히 이게 과학기술대이다 보니까 인문계 학과가 많지도 않고 쓸 수 있는 조건들이 그렇게 좀 애매하죠.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그래도 산업공학과 ITM 요거 86.83 꽤 높죠. 근데 요거를 빼면 지금 봤을 때 되게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5 요 정도의 입결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같은 군으로 묶는다고 하지만 워낙 좀 차이들은 있다. 그러니까 국민대, 숭실대가 확실히 여기서는 이제 서로가 가장 우두머리라 봐야 되고, 그 밑에 이제 뭐 세종대, 과학기술대 아니면 다음 주에 얘기할 뭐 아주대, 인하대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 과에 따라서 좀 비율이 잡혀 있는 것 같다. 특히 문과가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선호하는 학과는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선호도가 낮거나 하는 데는 마음대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낮아져 가고 있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순수 인문계 지원자들의 수능 성적이 받쳐주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의 격차를 벌이는 거예요. 왜? 인문계 애들이 써야 되는 라인의 컷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차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양극화가 확실히 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 성적이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진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진짜 문과 애들한테 기회일 수도 있죠. 특히 국승재단에서 낮은 과들을 정말 잘 노린다 하면 물론 일정 이상의 점수컷은 나와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81 이상이 된다. 내가 84는 안 되는데 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숭실대 충분히 어문계열 학과들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같이 아니요, 저는 이게 만약 인문계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솔직히 더 위에 있는 학교의 어문계열을 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낸다. 순수 오리지널 진짜 문과 학생들. 가구는 오히려 노리겠죠. 예를 들면 내가 83이야, 82야. 원래 숭실대 쓰는 게 맞아. 근데 내가 83인데 난 경영 안 쓸 거거든. 상정 안 쓸 거거든. 교차해야 될 때 피해갈 거야. 그치. 여기 너무 널널해. 그럼 한 단계 위. 가군에서 숭실대네? 저러면 가군에서 건국대, 동국대 한번 욕심내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홍익대 한번 욕심내겠죠. 똑같은 어문계열이라면. 어문계열.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까지 와! 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수능이 또 어려워서 어떤 등급이 나올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느냐. 막상 뚜껑을 깠는데 점수에 맞춰서 등급까지 동일하게 나왔다. 즉, 점수는 나왔지만 내가 원래 기준에 맞던 등급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가구는 어차피 제가 볼 때 정시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상향을 써볼 수 있는 라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가 틈새라고 볼 수 있는 라인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좀 판단을 해봤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연계 국민대 가구는 일단 디자인을 뺄게요. 빼면 바이오 의학 전공이 이제 87.7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업 디자인, 자동차 운송 디자인 학과가 자연계를 속해 있긴 한데 이게 반영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디자인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자연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의학 전공이다. 이렇게 그냥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낮았던 게 경영정보학부 자연계. 아까 낮은 게 경영정보 인문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낮았는데도 85점이에요. 자연계요. 숭실대 가군이 모집 단위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건축입니다. 건축공학 전공이 86.17. 제일 낮았던 게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82.00. 의외네요, 이거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숭실대 하면은 컴공 소프트웨어가 워낙 유명한데 이게 수시로 저는 정말 잘난 애들은 다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시까지 갔을 때 소프트웨어 갖고 좋지만 솔직히 수능 점수 되면 숭실대 소프트웨어 안 좋은 숭실대 소프트웨어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경희대 소프트웨어가 더 좋다. 그렇지. 동국대, 건국대 소프트웨어가 더 좋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정시다. 그렇죠. 네. 소신 지원이 좀 어렵다. 세종대는 정보보호학과가 85.17. 제일 낮았던 게 지구자원 시스템공학과 78.5예요. 드디어 처음으로 100분이 기준했는데 78이 나옵니다. 예. 근데 78이면 이제 3등급대 라인 정도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서울과학기술대는 MSD 학과가 87.33. 근데 이제 제일 낮은 건 건설시스템공학과 80.00.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그냥 일단 컷으로 기준을 잡아보면 아무래도 국민대하고 그러니까 국민대가 가장 높아요. 일단은 평균 오차가 2밖에 안 나요. 그럼 86 정도가 기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숭실대 가구는 건축이 세긴 하지만 그거를 빼면 실제로는 한 83.5 정도. 세종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정보 소프트웨어가 세긴 하지만 나오는 게 82부터예요. 그럼 결국 여기도 81은 기준점이 잡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서울과학기술대도 지금 MSD가가 87이긴 하지만 빼면 컴퓨터 공학이 제일 높은데 85부터 대신
좀 두텁죠. 85, 84, 83, 82. 그러면 여기도 82 정도는 돼야지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세종대가 여기서는 확실히 좀 인문계하고 요 예체능은 세종대가 강성을 띠는데 자연계는 조금 요 라인에서는 왜냐면 내가 볼 때 과학기술대 같은 이런 특화된 대학들이 서울에 같은 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는 네임 밸류만 따져도 국민대 숭실대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야? 그러면은 갈등을 할 것 같아. 세종대를 갈까? 서울 과기대를 갈까? 그러면은 과기대로 가죠. 네. 과기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인문계는 말이 좀 달라지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기대로 그쵸. 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추합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국민대도 추합 제일 많이 나온 게 전자시스템공학부 41명, 자동차 40명, 건설 시스템도 무려 35명, 나노 소재도 이제 31명이에요. 30명이 넘어가는 추합 모집단위가 4개 모집단위가 있고, 2자리가 넘어가는 모집단위들만 다 합쳐도 거진 10개 가깝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았던 게 소프트웨어. 67명.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정보 시스템. 아무래도 IT 계열 쪽 학과들이 확실히 강성을 띠고 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컴퓨터 계열, IT 그렇죠. 계열 쪽으로 네. 숭실대가 조금 세다. 근데 건축공학이 저렇게 센 거는 조금 의외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다른 거는 건축계 관련된 게 지금 밑에 있는데 근데 숭실대만 이게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지 그거는 솔직히 뭔가가 있겠죠. 저는 뭐 문과라 숭실대 건축공학이 되게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저 점수는 조금 아깝다. 그러니까요. 네. 저 점수면은 이거보다 위에 있는 건축가과도 한번 도전해볼만 할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정말 건축이야. 나는 그렇다고 건축이야. 하면은 여기서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죠? 숭실대 가공 건축을 픽스해놓고 네. 나하고는 상향으로 썼다거나 뭐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조정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한다. 세종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합 인원이 되게 많아요. 아까 인문계열도 그랬지만 세종대 소프트웨어가 85명, 인공지능 79명, 건설환경공학과 79명.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종대를 그러니까 세종대를 생각보다 많이 쓰고 거기서 많이 넘어간다. 그 얘기는 세종대 가군을 굉장히 좀 낮게 생각을 하고 있다. 나군에서 상향으로 쓸 거니까. 되게 좋게 포장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징검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받쳐 쓰는 거지. 그렇죠. 징검다리인 거지 이게. 그냥 좀 마음이 아픈 거지. 왜냐하면 국민대 숭실대를 추합 이렇게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학생들 입장에서 국민대 숭실대를 세종대 썼던 애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거든. 여기 쓰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오히려 가구는 세종대 픽스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세종대 같은 케이스 이제 학교들을 제가 볼 때 인기학과들 기준했을 때, 제가 보는 기준에서 한 요 정도? 인기학과들, 네. IT 계열 학과들 중심에 인기학과들은 받쳐 쓴다는 마인드로 간 것 같고, 특히 요쪽 라인, 요거 두 개는 추합도 추합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거는 노리고 썼던 애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노리고 쓰는 애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준점 잡아보면 거의 81, 이 정도 되는 애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81 정도 되는 애들이 가군을 이 정도로 맞춰 써놓고 다군은 당연히 요거보다 좋은 라인. 예를 들면 윗라인보다는 옆에 있는 국민대 숭실대의 라인을 그렇죠. 써서 거기가 붙으면 세종대 안 간다 전략. 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수평 관계에서의 이제 상향 포인트를 잡은 게 아닌가. 왜냐면 그래도 세종대인데 정시 컷이 70% 컷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올해 분명히 이거 보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 천만천.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 상식적으로는 어려울 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올해 같은 불수능에서 몇 점 정도 컷으로 이제 다 따져볼 수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79까지는 해볼만 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요거까지는 가장 낮은 거. 그러니까 올라가긴 할 거야. 그래도 학교 라인이 여기에 그쵸. 지금 올해 재수생이 너무 많아서 재수생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방한 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도 79 정도에서 지구자원 시스템 공학과나 아니면 건설환경공학과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따져본다면 스마트 생명 산업 융합학과 요거 3개 정도. 요 3개 학과 중에서 한 학과 정도는 79대에서 그래도 좀 걸릴 수 있는 라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확실히 상향하고 받쳐 쓴다는 애들이 좀 혼돈되어 있다. 세종대가. 어쩌면 세종대를 좀 얕잡아보는 경향들이 있다. 애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했고, 서울과학기술대는 뭐 높은 과에서 낮은 과까지의 그 오차 범위는 7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합도 보면은 전기정보공학과가 68명, 기계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53명, 신소재공학과 51명, 컴퓨터공학과 51명. 그러니까 그래도 인원이 많이 나오는 모집 단위가 꽤 많아요. 뭐 건설 시스템도 39명,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학기술대도 확실히 좀 요 라인에서는 원래는 국민대, 숭실대를 대다수 노리고 있다가 옆으로 이제 확장을 했을 때 좋은 학교 하나 더 있구나. 요 정도 거기서 같이 맞물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전반적으로는 80 중반에서 80 초반, 중초반 사이에 성적되면은 그래도 요 정도로 쓸 수 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전체 평균 등급으로만 기준으로 한다면 국수탐 기준이에요. 국수탐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83 정도가 평균이라고 따져볼게요. 83이면은 항상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88부터 77까지 라인 여기까지가 이제 3등급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럼 83이면 딱 중간이에요. 중간. 거의 중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등급 기준하면 한 3.5등급 정도의 라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등급으로. 다만 3.5등급이 국수탐으로 나오려면 3등급 거의 초반대 성적점의 세 과목이 거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그렇죠. 3.5라고 한다 하더라도 100분이니까. 그 얘기는 결국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2등급이 들어와야 돼. 셋 중에 하나는 2등급은 무조건 들어오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3등급인데 높은 3등급이어야지만 그래도 83 정도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2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요즘에는 오해 안 하셔서 그렇죠. 댓글에서 안 올라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이 돼야 되거든. 이게 등급깔이 너무 헷갈리니까 하나는 2등급 정도가 나온 거고 나머지가 3등급이라고 하지만 100분위 기준으로 80이 넘어가는 3등급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83 정도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333으로 못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333 못 가요. 여기도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망하니까. 이게 국수탐 기준이에요. 영어를 뺀 거라니까. 왜냐면 얘네가 아무리 못해도 요 정도 쓰면 영어는 3등급 아니면 다 2등급 되거든. 그 정도 다 오죠. 진짜. 못해야 3등급인 거예요. 여기는 영어가. 그럼 실질적으로는 영어까지 껴놓으면은 2, 3, 3, 2나 마찬가지예요. 국수탐에서 2등급 하나 찍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나군 국민대에서 제일 높았던 게 국제통상학과 86.6이고요. 제일 낮은 게 이제 사회학과 81.7. 숭실대는 나군의 모집 단계가 2개밖에 없어요. 도고동문학과가 그나마 좀 높아요. 85. 영어 영문이 84.33. 세종대가 나군에 그래도 좀 모집 단위가 좀 있죠. 경영, 미디어, 역사, 국어, 행정, 교육. 제일 높았던 게 경영이에요. 83.5. 제일 낮은 게 교육 81.17. 서울과학기술대가 나군에는 이제 3개 학과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학이 제일 높았습니다. 85.5. 그리고 행정학과가 80.83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딱 봤을 때 평균값으로 따지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국민대가 제일 높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저는 이제 숭실대랑 세종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여도 무방하다. 서울과학기술대가 건축학이 높긴 하지만 이거를 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건축학도 그렇고 산업정보 시스템 연구도 둘 다 인문계열에서 뽑는 학과지만 이게 원래 자연계열도 갖고 있고 인문계 다 갖고 있는 학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교차가 가능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문과 애들이 중점적으로 노선을 쓸 수 있는 건 행정학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아. 그러면 인문계 애들 입장에서 서울과학기술대 나군을 쓰려면 80, 100분이 80 정도인 거야. 이거보다 높으면 나군에서 서울과학기술대를 안 쓰고 세종대나 숭실대나 국민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결국 국민대, 그 다음 숭실, 세종, 그 다음 이제 서울과학기술대 정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해서 볼 수 있고, 추합으로는 국민대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경제학과입니다. 47명. 그 다음이 국제통상학과 40명.
그리고 그 다음 행정학과 39명, 정치외교학과 35명.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두 학과 다 교차가 가능한 학과들이죠. 네. 숭실대는 나군에 일단은 상경계열 학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제 경향이 있고, 도고동문하고 영어 영문인데 꽤 높아요. 100분위 기준했을 때, 솔직히 저 정도 100분위가 나왔다고 하면은, 한 단계 위에 있는 학교를 써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군은 이걸 썼다? 그 얘기는 뭐냐? 가군을 무조건 상향으로 쓴 거죠. 그렇겠죠. 가군을 상향으로 쓴 상태에서 나군은 그냥 여기를 적정, 안정이라고 보고 쓰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엔 다군에서도 같은 라인을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애들 있죠. 한 단계 높여서 볼까? 아니, 왜냐면 얘네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순수 어문 계열이에요. 진짜 오리지널 인문계 애들이. 그 인문계 애들 입장에서 내가 85인데, 그럼 가군에서 못해도 건국대, 동국대를 쓰거나, 아니면 이거 더 세게 썼을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면 다군에 뭐가 있냐면 외대가 있어요. 그쵸, 있죠. 예. 외대가 다 어문계열 학과들이잖아. 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냥 그렇게 한번 틈새다. 뭐 예를 들면 모릅니다. 몽고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상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애들은 그 상황에서 다군을 낮게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군을 낮게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오히려 그럴 거면 나군을 딱 봤는데 숭실도 완전 어문계열밖에 없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똑같냐? 교차 못 들어오거든, 애들이. 그치. 교차로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 아니,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빠지겠지. 자연계열 애가 100분이니까 85를 맞았는데 숭실대 도구동문을 쓰고 영어 영문을 쓴다고? 내가 볼 땐 거의 말이 안 되거든. 그쵸? 예. 그쵸? 그러면은 여기를 쓰는 애들은 그냥 이거 인문계 애들끼리 싸우는 거고 인문계 받쳐 쓰는 학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추합도 어문계열인데 불구하고 지금 28명, 영어 영문은 77명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원래 평균 컷으로는 영어 영문은 훨씬 높았다는 얘기인 거야. 그쵸. 예. 내가 볼 자연으로 위로 빠졌으니까. 거의 86, 87이었을 가능성이 커. 이 정도 라인에서 둘 다 최초 컷은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정도면요, 건국대, 동국대 붙는단 말이야. 그럼 가구는 지금 내가 두 단계 위 상향 썼을 수도 있어. 가구는 상향을 쓴 거고. 중앙대 경희대 노리고 그냥 그렇지. 썼을 수도 있어, 그냥. 예. 그러고 다구는 이건 낮춰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왜냐면 자기 100분위가 85인데, 여기서 밑에 어떻게 낮췄어? 그러면 최소 옆 라인을 봐야 돼. 근데 옆 라인 학과들을 우리가 이따 볼 거지만, 국민대 정도를 빼면은 어문계열까지 많지가 않거든. 그럼 얘네들이 국민대 어문계열을 썼거나, 아니면은, 나라면은 조정 100분에 내가 숭실대가 무조건 갈 것 같다? 가고 나 무조건 위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차피 박터지게 싸울 거라면. 그러니까 여기를 쓴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밀려서 쓴 게 아니라 여기는 무조건이라 생각한 거야. 나구는 무조건 합격이야. 완전 얘네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 재수한다. 가면. 여기는 완전 그냥 완전 안전. 우리가 있는 안전빵.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질르는 거지. 야, 이거. 가구나고 나. 가구는 내가 볼 때 이렇게 이런 애들은 내가 볼 때 거의 두 단계 위로 썼을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학생들의 그 심리적으로. 아니, 근데 봐, 점수 컷이 어문계열인데 85, 84가 나온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여기도 지금 그나마 일본 학과하고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가 80, 84지만 어문계열 학과들이 없잖아요. 그쵸. 자, 어문계열 학과면 세종대 보세요. 국어국문 어문계열인데 82예요. 이게 원래 정상인 거지. 가군의 인문계열에 있는 어문계열 보세요. 이게 정상인 거야, 원래대로 하면. 그쵸. 그런데 이만큼이 나왔다? 그러면 국민의 나군 일본하고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쓴 애들도 무슨 생각 썼겠어? 내가 이 라인으로 자꾸 쓴 거야. 가군 상향이다. 내가 얘기했잖아. 가군이 상향으로 쓰기가 되게 심리적으로 좀 좋단 말이야. 우리도 1, 2, 3이 있으면 1번부터 낮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1은 일단 한번 위를 봐. 그렇죠. 그리고 옆에를 봤을 때 2, 3에 내가 쓸만한 게 있어? 그럼 1은 했다 모르겠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아.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게 여기 오니까 눈에 딱 띄어버리죠.
업무 계열 기준에서 봤을 때. 야, 86을 맞췄는데 100분위가. 와, 숭실에서 도덕문하고 영어 영문을 간다고?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전략을 써서 많이들 도망간 것 같네. 그치. 77명이면. 그렇게 하면 가군 아니면 내가 볼 때 다군에서 어느 정도 라인을 그렇죠. 잡을 수 있는 네. 거지. 야, 근데 저는 세종대 추합이 더 재밌네. 세종대 경영학부 150명은 네.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그쵸? 교차입니다. 이거 교차. 네. 이 교차 헬로 나온 거예요. 그냥 애들 박 터지게 싸움. 근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숭실대가 쓸만한 학과가 없죠. 그렇죠. 야, 이걸 빼면 서울과학기술대로 나가면 건축하고 산업정보 시스템인데 아무튼 상경계열 학과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대밖에 없다는 건데 국제통상하면 경제학과. 근데 국제통상 경제학과 보세요. 80명, 85명. 심지어 40명씩 나왔는데. 그러면 세종대가 150명 나왔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제가 여기 0.001 차이로 다 몰려있다는 거야. 예비순번이. 그러면 내가 볼 때 거의 여기가 85 정도부터 시작한 게 아니냐. 그쵸. 85, 84에 와장창 몰려있는 거다. 애들이 박 터지게. 그러면 얘네들은 요 전략을 생각하고 쓴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요거를 빼고 82 기점부터 우리가 라인에 보면 추합 비율이 줄어요. 도덕문도 37, 네. 뭐 현장 43이라 하지만 얘네들 공통점이 뭐야? 순수 어문계열 학과들 아니면 인문계열 학과들.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과들로 내려오면서 컷 차이가 82. 그러면 요 82에서 지금 쓸 수 있는 데가 얘밖에 없어. 국민대 라인도 그렇고요. 서울과학기술대는 행정학과인데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서울과학기술대가 아주 메리트가 있지가 않거든요. 대다수가 자연계학과들에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랑 이미지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서울과학기술대 인문계열을 쓰는 애들은 결국엔 틈새로 쓰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국송세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쓰는데 점수 컷은 결국 점수의 기준인데 100분이 프로는 1%. 근데 1%면 원점수 기준하고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여기는 좀 요런 모습. 나구는 확실히 애들이 약간 전략적으로 한번 승부를 걸려고 플랜을 굉장히 잘 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야, 얘 100분이 85, 86, 87이면 3등급 거의 극초예요. 그래서 최소 2등급 두 과목에 3등급 하나등 나오는 애들이 봐야 되는 그쵸. 거거든. 그죠? 그 정도 기준 되는 애들이에요. 머리가 진짜 좋네. 요즘 애들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수능을 못 본다고 해서 애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다. 어머님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점수가 조금 안 나와도 이렇게 머리를 잘 쓰는 애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연계열 한번 볼게요. 국민대 자연계열 제일 높았던 게 미래 모빌리티 학과.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전기화학 재료 전공인데 지금 학과들을 보시면요 정말 인기 학과들로 몰려있어요. 국민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는 3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88, 87, 86입니다. 네. 숭실대가 나군엔 자연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정보공학 IT융합. 근데 정말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였다. 약간 그 어릴 때 받았던 선물 세트,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 과자 선물 세트. 진짜 좋은 이름 전자 정보공학 IT의 융합이야. 다 갖다 붙였어. 내가 그때 국민대 나군을 생각한 거야. 야, 얘랑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이름이 이거여야 된다. 그래서 효과를 봤습니다. 86.5. 꽤 높죠. 86.5라고. 여기서 뭐 배우는 거야? 전자를 배우는 거야? IT를 배우는 거야? 융합을 배우는 거야? 종합 선물 세트. 융합입니다. 그리고 세종대가 나군 자연계도 진척과들이 많아요. 거의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가 제일 높았어요. 83.0이고요. 건축공학과가 이제 80.0으로 여기는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딱 이렇게 갈라서 차이를 내보면은 확실히 IT 계열 학과를 빼면 좀 컷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도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86 그리고 건축공학이 80.83 이 라인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아무리 내가 점수가 안 돼도 80이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100분위 기준이면 80은 넘어놓고 뭔가 따져보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80도 위험해요. 81은 돼야지만 뭐 낮은 걸 써서라도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추합 기준에서 보면 국민대는 지금 기계공학부가 62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학과가 43명. 숭실대 나군의 전자정보공학 IT 융합은 86.5인데 추합이 63명이에요.
꽤 높았다는 거. 제가 89부터는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거의 최초 합격자들 기준하면. 야, 89면은 2등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인문계의 나군 전략을 썼던 그 머리 좋은 애들하고 거의 비슷한 비슷하게. 전략을 쓴 가능성이 크다. 나 가군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윗상 쓰겠다. 세종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확실히 이제 빈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추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추합을 딱 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린 다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애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군에 대한 바라보는 위치가 위에 있는 애들 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밑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옆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군을 좀 더 안정적으로 써야 된다. 좀 더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거 학교의 메인이 세종된 거지. 왜? 국민대 숭실대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높고 물음표가 너무 많이 붙는 거야. 소위 얘기하는 애들이 있잖아. 쫄리는 거지. 이걸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같은 국숭세라고 하는 세자에 삐를 꽂히는 거지. 대체자다. 이게 눈에 보여요. 지금 제일 많이 추합이 나온 게 전자정보통신공학과 182명이에요. 그런데 81. 컴퓨터공학 128인데 83. 지능기전공학과 104. 생명시스템학부 134. 이거 말고도 제일 적은 게 수학통계학과가 44명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보이는 컷으로는 국민대 숭실대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할 수 있지만 최초 평균 컷에 최초 컷으로 기준을 잡으면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 내가 볼 때 거의 85부터는 거의 세종대는 눈여겨봤다. 왜? 실제로 85에 국민대 숭실대가 갈 수 있지만 최초 컷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야. 애들이 보는 기준점에서. 요즘에 나오는 뭐 대성이나 뭐 아니면은 뭐 종로나 이런 데 나오는 배치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조금 점수 컷을 좀 높게 잡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컷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이 점수 컷을 못 간다고 되게 얘기를 특히 작년에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다. 그리고 아마 올해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서울과학기술대는 딱 봤을 때 인문계하고 완전히 틀리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숭세가 아니라 국숭과다. 딱딱 그 느낌이고 우리 국숭과다. 어떻게 세를 붙이냐 여기다가. 기준점이 지금 추합비 많이 안 나오는데도 지금 인기학과들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탄탄해요. 라인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기계자동차공학과 49명, 그 다음이 전자공학과 36명, 화공생명이 29명, 근데 인기 있는 지능형 반도체 9명, 스마트 ICT 융합 17명.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인데 추합이 많이 안 나왔다? 그럼 이 학과가 진짜 메리트 있고 이 학과를 일단 목표로 삼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컷들이 86, 85대야. 그럼 여기도 못해도 87, 88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럼 88 기준 잡으면 국민대 숭실대를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애들이 고민하고 나눠 썼다라고 봐야 하는 분이 많죠. 여기서는 내가 국민대 숭실대 안 쓰고 학과로 반도체니까 IT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고 밑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는 좀 전통적으로 여학생들이 쓰는 식품공학 그다음 뭐 건축 그다음에 원래 근데 기계자동차 이쪽은 조금은 틈새를 노리려고 했던 애들이 있는 것 같다. 컷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나. 다군 보겠습니다. 다군에서의 이제 국민대 인문계열은 요 IBS 요게 이제 88.1로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영문학과가 85.2. 그러면 보세요. 여기 영어영문가 85.2잖아요. 아까 전에. 예. 숭실대 도고동문 85, 영어영문 84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으로 못 내려간다. 다시 요거를 방지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를 가니까 오히려 어문계열이 나군하고 다군으로 갈수록 높아져. 그러니까 여기는 가군 어문계열 쓴 애들이 진짜 위너인 거야. 걔네들이 밑에서 위를 노리고 쓴 거지. 82에 붙은 애들이. 걔네가 진짜 위너인 거야. 얘네가 위너가 아니야. 걔네가 위너입니다. 조금 점수가 안 된다. 국민대 숭실대 가군을 한번 잘 노려보세요. 이게 이제 트렌드야. 이게 눈에 보이기는 이게 약간 역사적인 팩트예요. 근데 또 이런 거를 또 보면 또 올해는 또 작년과 비슷할까?
나는 또 애들이 또 항상 얘기하지만 본인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해서 그걸 소신껏 밀어붙이는 게 결국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바꾸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일단 봤을 때 그 흐름이 보이잖아요. 한국 역사 85.4.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군으로 갈수록 전체적인 평균 컷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컷 라인들은 밑에서 치고 온 거고 요 밑에 있는 라인은 치고 온 애들도 있지만 옆에서 치고 온 애들이 그렇죠. 많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밑에서 위로 치기에는 다군은 정말 어려운 학교다. 특히 국민대 숭실대라고 하는 요 학교들이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자, 숭실대 보세요. 융합 특성 자유 전공이 86이에요. 근데 사회복지학과가 제일 낮아요. 근데 사회복지가 84.17입니다. 추합 95명 나왔어요. 사회복지인데. 사복. 그러면 이거 무조건 받쳐 쓰거나 노력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군의 인문계열이 국민의 숭실대밖에 없지만 굉장히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너무 두텁다 쓰는 애들들 층들이. 그럼 자연계열은 어떤가? 자연계열 지금 다군에서 제일 인기가 높았던 게 건축학부 자연계열 88.1이에요. 그리고 나노전자 물리학과 제일 낮았는데 85.15. 숭실대는 제일 높은 거 컴퓨터학부. 그렇죠. 역시 숭실대 컴공 그렇죠.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거 딱 89.3. 제일 높습니다. 89.33. 반대로 제일 낮은 게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이게 79.5예요.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틈새 시장이었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얘를 빼면 격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실제로 제일 낮았던 걸 83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외성이 있는 거다. 의외성. 국민대에서 추합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법학부입니다. 174명. 아, 인문계에 박터지게 싸웠다는 거죠. 위에서도 치고 내려와, 옆에서도 치고 올라와. 진짜 박터지게 싸웠다는 거죠. 한국 역사. 얘 세 개 학과의 공통점. 교차가 거의 어렵다. 그러면 인문계 애들이 다군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현상이다. 증상이라고 봐야 된다. 자, 숭실대 다군 볼까요? 제일 많았던 거 사회복지학부. 95명. 인문계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회복지학부 아무리 위에 있다 하더라도 자연계열이 거의 쳐다도 보지 않는 학과잖아요. 예, 이건 그냥 팩트니까. 절대 여기는 안 간다, 진짜. 안 가죠. 자연계들이. 사회복지 공무원 하는 거 아니면 갈 게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인문계열이 이렇게 싸웠는데 95명이 나왔는데 84.17이야. 그러니까 자유전공은 그럴 수 있다 쳐. 자유전공은 그렇죠. 교차가 가능하니까. 예. 그러니까 확실히 86이야. 근데 사회복지는 눈에 띄죠. 국민대 자연계열은 지금 교차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나노전자물리학과 85.15. 이게 제일 많이 나죠. 아무래도 딱 이름으로만 봤을 때 학생들이 물리라는 거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선호하지 않는,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올해는 모릅니다. 오페라이버 덕분에 뭐 트렌드에 맞춰질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솔직히 물리학과 인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거기에 맞아서 제일 낮았던 과였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임산생명공학과, 빅데이터. 그래도 좀 추합 인원들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맞았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에 비해서는 확실히 추합 인원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숭실대는 좀 많이 나온 학과들이 많아요. 왜냐? 모집 단위가 많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제일 많이 나온 게 화학공학과 116명, 전기공학부 104명, 기계공학부 102명, AI융합 89명, 컴퓨터학부 75명. 국민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추합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컷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낮은 과에서 추합들이 많이 나온 걸 보면 위에서 밑으로 받쳐 쓰는 애들도 많지만 저는 옆 라인에서 아까 얘기했던 나군 라인에서 이제 하면서 넘어오는 애들도 꽤 많을 것이다. 아니면 여기야말로 특히 뭐 요런 학과들은 솔직히 이거는 저는 운이라고 봅니다. 그냥 노리고 쓴 거죠. 그냥 상향으로. 근데 얘다 모르겠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질까 본인도 생각 안 해봤겠지. 그쵸. 왜냐면 나머지들 지금 윗결 컵들이 아무리 딱게 따져도 83대예요. 그러면 81, 80 정도 되는 컷에 있는 애들이 정상적으로 쓰면은 이 라인을 못 써요. 밑에 라인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를 썼다라는 거지. 뭐 이게 저는 운이라고 보지 이거를 뭐 전략적으로 맞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요 데이터가 이제 올해도 이제 어느 정도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결국에는 80에 80이 아마 숭실대 다군에서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에 몰릴 가능성이 되게 크다. 하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점수컷에서 못 갈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물음표가 많이 붙는 불수능이 되면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불수능일수록 이런 게 또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떤 기준점으로 이제 바라보냐에 따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올해는 진짜 좀 전통적으로 좀 어려운 한 해가 됐다.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이 영상 찍기 전까지 다양한 분들의 내용들을 들어봤어요.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논술 면접 올인해야 된다. 지금 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능 이후에 논술 면접 무조건 올인해. 뭐 수능 최저 모른다. 무조건 올인해야 된다.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올인해야 된다.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본인들도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인데 정시는 다 물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컨설팅까지 갔을 때 본인도 내가 볼 때 확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면 뭔가를 논술 면접 올인해서 이걸 끝내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없어. 그게 이렇게 딱 내가 정리가 되더라고. 아침까지 내가 영상을 막 보면서 과연 지금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니 수능 최저를 맞추면 뭔가 논술 면접 보러 가는 거 맞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공포 마케팅. 여기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좋은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 끝나는 시점이 되니까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난이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시는 기준이 뭐냐? 어려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수능이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어렵다라는 게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학만 대충 얘기 말씀드리면 킬러하는 거는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놈이 22번. 네. 그리고 이게 킬러니 안 킬러니?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딱 나뉘어졌잖아요. 킬러냐 아니면은 뭐 중킬러냐 그냥 일반적이냐.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평균 체감 난이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확 어려운 거는 보통 학생들이 그냥 안 풀거든. 근데 이제는 다 손을 대려고 하니까 어려워진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이번에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그 입시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다 얘기하시는 게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다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남아있는 논술, 면접 다 올인이다. 이거 올인해야 된다. 무조건 올인해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이것도 승부 봐야 된다. 다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지금 그 누구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수시납치.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런 얘기인 거야. 납치를 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납치가 아닐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너 네가 몇 점 맞는지 모르지. 그럼 이거 납치 아니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 그렇고 혼란이란 말이야. 왜냐면은 저도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연락을 받을 때 정시 지금 보기 전에 지금 월요일부터 제가 올해 이제 수시 컨설팅 했던 몇몇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 우리 애가 수능을 보고 나서 지금 면접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수능 점수 보내드릴 거니까 판단해달라. 이런 그럼 어떻게 판단해? 그래서 저도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참조할 수 있게 조언은 드릴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다 좀 어렵다. 근데 불수능이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물수능이면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불수능은 이것도 감이 안 잡혀. 그러면 무조건 수시로 끝내야 된다는 게 맞냐.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게 맞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비교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2021년에 봤던 지금부터 2년 전 2022 수능이 국어가 불수능이었어요. 국어 어렵다 맞아요.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딱 그게 떠올라서 제가 그거를 한번 비교해보자. 일단 이게 2022 수능, 2021년 11월 18일에 봤던 2021년 수능, 재작년 수능이고요. 이게 2024 작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왼쪽 게 22학번 학생들이 본 거고 오른쪽이 23학번 학생들이 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이제 이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작년. 이게 이제 재작년 수능 컷이에요. 표준 점수가 100분이고 원래 원점수는 오픈 안 하니까. 보면 언급을 해서 얘기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표준 점수예요. 100분이 다 똑같은 거니까. 결국 상대평가적이니까. 어렵다. 이꼬로 값이 올라간다. 조금 쉽다 하면 떨어진다. 값이 낮아진다.
기준을 이렇게 보면요. 그럼 네. 최고점으로 기준을 봤을 때 표준 점수가 149였고요. 네. 작년에 134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고 우리가 네. 흔히 얘기했을 때 얘를 불수능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한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민감한 애들은 결국엔 1, 2등급 때 애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3등급부터는 어차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몇 문제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몇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등급이 1, 2등급이에요. 3등급 밑에는 비슷하다는 소리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점은 149, 134라서 무려 10 지금 거의 5점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등급 기준한 표준 점수는 1등급 해당되는 건 131이고 12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이 이론이 맞아요. 네. 2등급도 124고 122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했냐? 표준 점수 값이 점점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1등급 되는 애들 입장에서는 원래 맞췄던 한 문제 더 맞춰놨던 거고, 그러니까 원래 한 문제 더 맞추는 애들이 재작년 불수능 때 못 맞춘 거고, 그렇죠. 작년에 걔네까지 맞춰낸 거야. 그 한 문제 값이. 그런데 2등급에서도 100점이 낮은 거 하나를 원래 내가 맞춘 걸 못 맞춘 게 재작년이었고, 그냥 맞춰낸 게 작년이었던 거야. 3등급이 되면요, 그냥 역전돼요. 그냥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보세요. 표준 점수라는 값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고 전문가분들이 뭐라 말씀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1등급 때, 2등급 때 학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어려웠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편차가 없어요. 편차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진짜 한 문제로 갈리는 거잖아요. 한두 문제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서 다 맞았던 학생이 수능장에서 한 문제가 틀렸어. 그건 불수능이 되는 거야. 근데 3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도 그 어려운 문제를 포기 안 풀고 수능장에서도 안 풀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일반고 학생들, 올해 일반고 그렇죠. 정시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리는 얘기가 되게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 2등급에서는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진 정도가 그렇죠. 아니라 예. 진짜 난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내가 국어가 3등급, 4등급 때였어. 그런 친구가 수능 봤다 2등급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 운의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게 내가 원래 3등급 맞던 게 5등급, 6등급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진 것도 아니야. 그 정도 풀 수 있는 문항 숫자는 항상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풀고 더 푸냐 못 푸냐의 차이인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불수능이다, 뭐다, 너무 속된 얘기로 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학도 한번 볼까요? 수학도 그나마 재작년 때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표준이 147이에요. 작년 145였습니다. 1등급 간격은 좀 차이가 있죠. 2등급 간격 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3등급 간격부터는 바뀌죠. 자, 결국 수학도 애들이 어려웠다, 쉬웠다, 뭐 했다 하는 건 다 1, 2등급 애들끼리 얘기인 거예요. 결국 너 원래 의대 가래가 의대 못 갔냐, 이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뭐냐면 의대 가려면 수학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다 맞았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번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그거를 못 풀어내면 이 친구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면 나 의대 갈 수 있을까? 이건 불수능이 맞아. 근데 3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모의고사든 어디서든 그 수준의 문제를 손을 안 댔을 거예요. 그럼 수능장에서 당연히 손을 안 댔겠죠. 그러면 어차피 자기가 맞을 수 있는 점수는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말 너무 걱정들 많이 되실 수도 있고 답답해들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하고 제가 다른 식의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제가 데이터 자료를 이제 다 정리해 놓은 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환산 점수입니다. 환산 점수. 환산 점수라고 하는 게 특히 이 정도 라인은 국어 수학이 다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 값을 기반으로 해서 총점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준 점수 값이라고는 두 개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표준 점수 값만 갖고. 표준 점수 값만 갖고 비교를 지금 해보시면요. 재작년에 22 수능 때 561점의 국어 국문학과를 갔어요. 그게 이제 아까 국수탐 86.67이었던 거야. 근데 작년에 545.6이었어. 표준 점수 값이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기준점을 잡는다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표준 점수 값이 실제로 작년보다 재작년이 더 높았다. 즉 재작년이
훨씬 난이도가 높았던 수능이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다. 저는 올해 만약에 이제 정시 관련해서 지금 수능 점수가 나왔는데 너무 물음표가 많이 붙는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각 학교에 지금 어디가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등급을 보지 마시고 각 학교별 환산 총점제를 보세요. 총점 커트를 보시면 만약에 지금 올해 국어 아무튼 어려웠다? 작년 총점보다는 재작년 총점에다가 매치업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수능에 대한 환산 점수 계산하는 공식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져서 내 점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내 점수만 떨어진 게 아닌 상황인 거야.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점수로는 내가 떨어졌지만 등급 간의 백분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은 내가 그대로 유지했을 수도 있다. 그건 언제 할 수 있냐? 12월 8일 날 알 수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실질적인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너무 지금 다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솔직히 지금도 바로 지금 문자로도 오고 있지만 정시 문의를 벌써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부터 정시 문의하지 마세요. 지금 대다수 정시 문의하시는 학생들 대다수가 수시가 다 안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수시에 추가까지 다 끝난 다음에 정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내가 올해 수시를 안 봤다. 나 정시 올인했다. 라고 하면 12월 8일날 수능 성적표가 나와야지만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도 제가 문의를 받는다? 예약밖에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하루 만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거나 동일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걱정도 되시고 어떻게 고민이 되실 수 있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다. 차분히 기다리시고 뭐 다른 그 입시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논술과 면접을 만약에 보는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들을 하세요. 평상시에 원래 하던 대로. 뭐 그렇게 해도 그게 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목을 건다? 그거 그날 만약에 그 압박감 때문에 실수하시면 어떡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 정시까지 가도 정말 내가 뭐 의대를 지망했던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예.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인천대입니다. 인천대 22 수능하고 23 수능 보세요. 일단 100분위 평균 보세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실질적으로는 재작년 100분위 컷이 조금 더 낮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교 라인과 약간 아래에 있는 학교 라인들은 어차피 거기서 또 달라져요. 불수능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학교들까지 그게 연동학과가 다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게 영향을 받는 게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는 항상 오늘 설명드린 어떻게 다 보니까 이게 타입이 맞았는데 국송세단까지 여기까지는 민감할 수 있어요. 단 그 1, 2점 내가 원래 맞췄던 한 문제를 내가 못 맞춰서 나의 어떤 표준 점수 값이 떨어졌다 민감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요 밑에 라인부터는 표준 점수 값으로 계산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되게 100분위 값으로 계산하는 학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100분위 값으로 계산하는 학교는 솔직히 큰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표준 점수 값으로 그러니까 표준 점수 값으로 계산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변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표준 점수로 계산하는 학교들은 다 저희가 들어본 인서울 최소 중상, 진짜 광상명가까지도 표준 점수를 많이 보질 않아요. 국숭세단 정도까지인 거야. 이나 아주 성신, 과학기술대 요 정도 라인들. 인천대까지만 내려가도 다 100분위로 계산합니다. 표준으로 계산 안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 다만 최상위권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원래 그 얘기만 하려다가 제가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학부모님 나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수능 최저라고 하죠. 수능 최저, 정시가 아닌 수능 최저. 예. 그럼 수능 최저는 표준 점수예요? 아니면은 100분이에요? 아니 그냥 등급이죠. 그러니까 등급이 어떻게 보면 100분이잖아요. 100분이라고 봐야죠. 그죠? 표준 점수의 영향보다는 내가 좋든 나쁘든 4% 안에 들어가느냐, 11% 안에 들어가느냐. 그냥 결국에는 수능 성적표가 나와야지만 다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 가등급이고 가채점이고 가표준 점수예요. 물론 대다수가 이제 그거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 1, 2점에 의해서 그렇죠. 내 등급이 유지가 됐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면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적표가 나왔을 때의 등급 100분위 표준 점수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만약에 일단 면접까지 있다.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하시고요. 논술도 일단은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무조건이다.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그렇게 두려워만 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상황에서. 그리고 정시까지 어쩔 수 없이 내가 갔다. 허수배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만족하는 만큼의 점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정시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학교와 학과들을 틈새 시장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 거고, 진짜 그게 안 된다면 그때는 판단하셔야죠. 재수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12월부터 재수 준비하세요. 근데 난 진짜 아닌 것 같다. 만약에 내년에 소위 얘기하는 수시 반수만 할 거다. 그러니까 수시로만 재수를 하겠다 하면은 학교 최소한 1학기 열심히 다니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시 재수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가면 너무너무 좋지만 한 번에 못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더더욱 더 기다려 주셔야죠. 학부모님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도 다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저희 다 경험했던 세대인데 저희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그거에 대해 닥달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 저도 뭐 좀 급작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래서 일단 수능 성적표 나올 때까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오늘부터 12월 8일 학교에 따라서는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날 줄 수도 있는데 원래 금요일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보다 빨리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금요일날 나오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까지는 정말 푹 쉬시고 하시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많이 노세요. 만약에 면접이나 뭐 논술 뭐 이런 게 뒤에 잡힌 게 있다 하면 그거 준비하시고 거기에 혹시 모르니 기말고사 아직 있다. 기말고사 있죠. 그럼 준비하세요. 네, 그렇죠. 혹시 모르면 내년에 그렇죠. 수시 재수도 우리가 목표를 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통납점 졸업할 때까지 2학기 과정의 생활 기록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관리하세요. 왜 해야 되냐? 올해만이 입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올해만이 입시일지 모르지만 막상 학교 갔을 때 지금이 입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등급 상관없습니다. 2등급, 3등급, 4등급 준비하세요. 하나라도 위에 있는 학교를 올라갈 수만 있다고 하면 몇 등분 상관없이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좀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강스카 야구과 함께하는 최강시 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